일본의 한 가정집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경찰은 순간의 실수로 눈앞에서 범인을 놓치고 마는데요. 여러 해 동안 수사가 이어지지만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해당 사건이 잊혀질 때쯤 우연히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를 얻게 되고 범인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데 일본 경찰은 과연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가 있는 아이치현은 도쿄와 오사카의 2대 도시권 사이에 있는 일본 제3의 대도시권입니다. 오늘은 아이치현의 작은 도시 가니에정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09년 5월 2일 일본 아이치현 가니에정. 고소한 빵 굽는 냄새가 아침의 거리를 가득 채웁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빵집으로 들어오고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매장에서 손님을 맞아야 할 야마다 마사키가 보이지 않습니다. 점장은 같은 빵집에서 일하고 있는 마사키의 약혼녀를 불러 마사키가 왜 아직 출근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마사키의 약혼녀가 말합니다. 모르겠어요.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어제까지만 해도 별다른 말이 없었는데 일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던 성실한 직원이었기 때문에 점장은 마사키를 믿고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낮 12시 여전히 마사키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자 점장은 슬슬 마사키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무작정 안 나올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마사키의 집은 빵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점장은 직접 마사키 집으로 가보기로 합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한 점장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하고 경찰 역시 초인종을 누르며 집안에 인기척이 있는지 살핍니다. 그런데 이때 좀 전과 달리 집안에서 누군가 소리칩니다. 살려주세요! 안에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소리에 경찰은 다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살려달라며 도움을 청한 사람은 바로 마사키의 동생 야마다 이사오였습니다. 그는 손발이 묶인 채 현관문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이사오의 목에는 6군데나 되는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고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그의 윗옷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사오가 힘겹게 숨을 쉬며 말합니다. 새벽에 집에 들어왔는데 괴한이 어머니와 형은요? 어디 있어요? 경찰은 즉시 지원을 요청하고 집안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거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젊은 남성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이사오의 형 마사키가 겁에 질려 숨어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에요. 이제 안전하니까 안심하고 나오셔도 됩니다. 그 순간 한껏 몸을 움츠리고 있던 남성이 거실로 나 있는 문을 통해 빠르게 밖으로 도망칩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경찰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겁에 질려 패닉에 빠져있던 마사키가 놀라 도망친 거로 생각합니다. 경찰은 다시 수색을 이어갑니다. 방에 들어서자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얼굴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채 숨져 있었습니다. 누구지? 마침 현장에 도착한 지원 병력이 그의 신원을 밝혀냅니다. 그는 바로 이사오의 형 26세 야마다 마사키였습니다. 후에 진행된 부검에서 그의 사인은 폐동맥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밝혀집니다. 마사키가 죽었다면 방금 거실에서 도망친 남성은 누구일까요? 경찰은 이사오에게 가 괴한의 인상착의를 묻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게다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공격을 당해 범인 얼굴을 제대로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괴한이 밤새 우리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은 좀 전에 거실에서 도망친 남성이 범인이었음을 직감합니다. 눈앞에서 범인과 맞닥뜨렸지만 바로 앞에서 범인을 놓치고 만 거죠. 범인이 도망치고 10분이 지난 후에야 일본 아이치현 경찰은 마사키 집을 중심으로 8km 이내에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수색에 나섭니다. 그러나 범인을 추적할 만한 단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수색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아이치현 경찰은 전담반을 꾸려 다시 사건 현장으로 향합니다. 야마다 마사키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57세 키요코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죠. 그녀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범인은 현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증거를 남기지 않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세탁기와 욕조를 이용해 옷과 수건을 세탁했죠.
게다가 장갑을 낀 듯 현장에 지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에 지문 하나 남기지 않을 만큼 치밀했던 자가 현장에 자신의 후드티 한 벌을 두고 가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바로 다음날 경찰은 방에 있는 옷장을 열어봅니다. 뭔가 담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담요를 젖히자 마사키의 어머니 키오코였습니다. 경찰이 그토록 찾던 그녀가 숨진 채 담요에 쌓여 옷장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개골 골절이었습니다. 키오코 옆에는 그녀가 기르던 고양이가 배가 갈라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건 당일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 탓에 다음날이 되어서야 겨우 키오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변인들의 증언과 휴대전화 통화기록 분석을 통해 사건이 5월 1일 밤 9시부터 10시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합니다. 경찰은 이 집의 유일한 생존자인 야마다 이사오를 만나기 위해 그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으로 갑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데 바로 공격을 당했어요. 범인은 후드티를 입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돈을 요구했는데 일본어가 영 어색한 게 일본 사람이 아니었어요. 경찰은 다시 사건 현장인 마사키의 집으로 갑니다. 주방에는 식사를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범행을 저지르고 태연히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한 듯 했습니다. 경찰은 마사키와 키오코 두 피해자의 몸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O형 혈액형과 DNA를 발견합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DNA를 DNA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비교 대조해 보지만 일치하는 이를 찾지 못합니다. 사건 발생 2주 후 2009년 5월 15일 수사는 진척 없이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사건 관련 세부 사항과 범인이 두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후드티를 대중에 공개합니다. 후드티는 라지 사이즈로 나고야의 한 의료 공장에서 생산됐습니다. 판매 가격은 1,000엔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에 속해 주로 젊은 세대에서 선호하는 제품입니다. 경찰이 공장에 문의한 결과 같은 색상, 사이즈의 후드티는 500벌 남짓 판매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후드티에 누런 때자국이 선명하게 있고 땀 냄새가 짙게 배있던 것으로 보아 경찰은 범인이 무척 게으르고 잘 씻지 않는 사람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범인은 170에서 175cm의 키에 마르지도 뚱뚱하지도 않은 보통 체격을 가진 20대 남성으로 추정됩니다. 범행 도구는 스패너와 커터칼이었으며 범인은 현금 20만엔과 시계를 하나 훔쳐 달아났습니다. 범인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자로 경찰은 해당 사건을 금품을 노린 살인사건으로 잠정결론 내립니다. 경찰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만 범인의 윤곽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면 경찰이 바로 눈앞에서 범인을 놓친 점, 다음날이 되어서야 어머니 키오코를 발견한 점 등으로 부실수사 논란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경찰을 맹비난합니다. 경찰은 현상금 300만엔을 걸고 관련 보도를 대대적으로 내보냅니다. 이후 목격자들의 제보가 이어지지만 대부분 현상금을 노린 허위 제보였습니다. 사건 발생 반년 후인 2009년 11월까지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300건의 제보를 접수하고 5,400명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지만 범인을 잡는 데 실패합니다.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고 어느덧 2012년이 됩니다. 2012년 10월 19일 일본 미에현 경찰서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차를 도둑 맞았어요. 도와주세요. 경찰은 곧바로 도난 차량을 추적해 범인을 체포합니다. 범인은 29세 임진화로 일본에서 일하는 중국인입니다. 그는 상습 절도범이었습니다. 이틀 전에는 6만엔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쳤고 그보다 전에는 동료의 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다 걸렸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유학생 시절 임진화는 여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훔친 물건들이 그다지 고가의 물건이 아니다 보니 그는 지금까지 모두 가벼운 벌금형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차량 절도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중범죄에 속하죠. 2012년 11월 미에현 경찰은 임진화의 DNA를 채취해 다른 범죄 사실은 없는지 조회해 봅니다. 잠시 후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2009년 아이치현에서 발생한 키오코 마사키 모자 살인사건의 범인 DNA와 임진화의 DNA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경찰의 강도 높은 추궁의 임진화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시인합니다. 범행 동기는 경찰의 예상대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임진화 1983년 7월 산둥성 진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임진화는 외동 아들로 그의 부모는 모두 공무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임진화는 꽤 공부를 잘했습니다.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죠. 하지만 수학능력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해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2003년 10월 부모의 권유로 임진화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평소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그였기에 그 역시 부푼 기대와 꿈을 안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임진화의 목표는 일본에서 4년제 국립대학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는 먼저 교토에 있는 어학원에 들어가 일본어를 공부합니다. 사실 중국에서 대학 진학에 실패한 임진화는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만큼은 꼭 성공하리라 굳게 다짐합니다. 2004년 3월 임진화는 어학원 등록금 30만 엔을 냅니다. 등록금을 내고 나니 손에 남은 건 고작 몇만 엔 뿐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필요했지만 부모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하지만 그의 굳은 결심이 무색하게 얼마 안가 돈이 다 떨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그는 부모와의 전화통화에서도 돈이 다 떨어졌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배고픔에 그는 편의점 쓰레기통을 뒤지고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을 먹습니다. 2004년 4월 배고픔에 지친 임진화는 편의점에서 김밥을 훔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편의점 직원에 들켜 경찰에 넘겨집니다. 임진화는 김밥값을 지불하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어학원 친구들에게 알려지고 이날 이후로 임진화는 학교에서 어느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는 수업만 듣고 이외의 시간은 혼자 지내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약 1년 5개월 후 임진화는 시즈오카 대학교에 지원합니다. 그런데 지원 서류 중 고등학교 성적표가 빠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평소 학교 선생님,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던 그는 대학교 진학 시 고등학교 성적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임진화는 서둘러 중국에 있는 부모님께 연락해 빨리 고등학교 성적표를 보내라고 재촉하지만 안타깝게도 지원 기간이 지나고 맙니다. 이렇게 그는 시즈오카 대학교에 입학할 기회를 놓치고 다시 한번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2006년 4월 임진화는 미에현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대학교 학비가 34만 엔이었는데 그는 돈을 아끼기 위해 외곽에 있는 저렴한 아파트를 렌트합니다. 이후 임진화는 줄곧 미에현에서 생활합니다. 2008년 임진화는 다시 돈 문제에 부딪힙니다. 학비는 1년이나 밀렸고 집세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제도 밀리기 일쑤였고 자주 수업에 빠졌습니다. 임진화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엉망이 된 유학 생활에 대해 부모님에게 끝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고 싶었죠. 2008년 12월 31일 임진화는 한 일식집에서 바닷가재를 훔쳐 경찰에 체포됩니다. 법원은 그에게 벌금형 20만 엔을 선고합니다. 몇 달 뒤 그는 옷가게에서 여성 옷을 훔치다 걸립니다. 임진화의 계속되는 절도 행각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는 사실 아르바이트를 해서 계속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한 발 물러나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랬다면 중국에 계신 부모님께 말하는 게 도둑질하는 것보다 100배는 나을 겁니다. 대체 임진화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자꾸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걸까요? 2009년 2월 8일 임진화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고 맙니다. 수업 일수가 모자라 유급될 위기에 빠지죠. 그는 우선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그동안 밀렸던 학비를 냅니다. 2009년 4월 27일 임진화는 그간 절도죄에 대한 벌금을 내지 않아 검찰로부터 경고장을 받습니다. 경고장에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대학에서 퇴학시키고 일본에서 추방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내 인생은 이대로 끝이야.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임진화가 중국에 있는 부모에게 연락해 사정을 이야기하면 될 일입니다. 혼이야 좀 나겠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불을 끌 수 있죠. 그런데 정말 답답할 정도로 임진화는 이런 상황에서도 부모님께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죠.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한다.
임진화는 돈을 훔쳐서 벌금을 내기로 합니다. 2009년 5월 1일, 임진화는 스패너와 커터칼을 품에 넣고 마스크를 씁니다. 그리고 전차를 타고 나고야로 갑니다. 나고야에 도착한 그는 목표물을 찾아 주위를 배회합니다. 그러던 중 만만해 보이는 여성을 발견하고 그녀 뒤를 쫓아 간이해정역까지 따라갑니다. 하지만 역에 도착한 그녀는 마중 나온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떠나버립니다. 밤 10시, 목표물을 찾아 계속 거리를 헤매던 임진화의 눈에 어느 집 문 앞에 서 있는 고양이가 들어옵니다. 가까이 가보니 집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임진화는 열린 문 사이로 집안을 살펴봅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집이 바로 피해자 키요코와 마사키의 집입니다. 57세의 키요코는 일찍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아들 셋을 키웠습니다. 첫째 아들은 결혼 후 독립해 따로 살고 있고 둘째 아들 마사키와 막내 아들 이사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밤 키요코는 일을 마치고 늦게 귀가하는 아들이 혹여 출출할까 주방에서 먹을 걸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쑥 불청객 임진화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누구세요? 놀란 그녀가 소리칩니다. 임진화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진화가 도망치려 하는데 키요코가 달려와 덥석 그의 옷을 움켜잡습니다. 임진화는 그녀를 떨쳐내려 하지만 그녀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임진화는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흥분한 임진화는 스패너를 꺼내 키요코를 향해 휘두릅니다. 머리에 큰 충격을 받은 키요코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때 마침 귀가한 마사키가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엄마가 괴한의 습격을 받는 모습을 본 마사키는 임진화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나 무기를 든 임진화의 공격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임진화의 마스크가 벗겨집니다. 임진화는 자기 얼굴을 본 마사키를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임진화는 마사키를 결박하고 부엌으로가 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마사키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이때 임진화의 귀에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신경을 긁어대는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임진화는 고양이를 죽이고 키요코와 고양이를 함께 옷장에 넣고 담요로 덮어둡니다. 그리고 마사키를 방으로 옮깁니다. 키요코와 마사키를 다 옮긴 임진화는 옷을 빨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모든 정리를 끝낸 임진화는 급 허기가 집니다. 임진화는 주방으로 가 키요코가 아들 마사키를 위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배까지 든든히 채운 임진화는 키요코의 가방에서 현금 20만엔과 시계를 훔칩니다. 임진화는 배까지 부르자 긴장이 풀리면서 잠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 여기서 묵기로 합니다. 새벽 2시 25분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친 막내 아들 이사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사오가 현관에 들어서자 갑자기 누군가 이사오에게 달려듭니다. 바로 임진화였습니다. 임진화는 커터칼을 휘두릅니다. 이사오는 최선을 다해 맞서지만 임진화에게 바로 제압당하고 맙니다. 임진화는 이사오를 결박하며 묻습니다. 돈 어딨어? 우리 집에는 돈이 없어요. 피를 많이 흘린 이사오는 결국 정신을 잃고 임진화는 핏자국을 닦고 주변을 말끔히 청소합니다. 이제 이 집에 올 사람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한 임진화는 그대로 잠이 듭니다. 다음날 낮 12시 마사키가 일하는 빵집 점장이 경찰과 함께 마사키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잔인한 범행이 드러나죠. 하지만 경찰의 순간 실수로 임진화를 놓치고 맙니다. 도망친 임진화는 훔친 돈으로 벌금을 냅니다.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그는 오히려 공부에 열중합니다. 2011년 대학을 졸업한 임진화는 미해현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 취직합니다. 그는 성실했고 직장 동료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주말이 되면 동료들과 함께 축구를 하기도 했죠. 임진화는 자기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중국에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해 일본에서 함께 살기로 약속합니다. 2012년 봄, 임진화는 결혼할 예정이라며 회사에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회사가 그의 요구를 거절하자 임진화는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는 미해현 교외에 위치한 한 건축회사에 다시 취업합니다. 하지만 월급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임진화는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 또 도둑질을 계획합니다.
2012년 10월 임진환은 차량 절도죄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DNA 분석 결과 그의 DNA가 2009년에 일어났던 아이치현 모자 사건의 범인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렇게 3년 반 만에 범인이 잡히면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만약 임진아가 또다시 절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혹은 중국으로 도망쳤다면 키요코 마사키 모자 살인 사건은 영원히 해결되지 못한 채 미제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무모하고 잘못된 탐욕으로 그는 결국 경찰에게 잡히고 맙니다. 2014년 임진환은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신감정 결과 정상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 1월 19일 나고야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아이치현 모자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 야마다 이사오와 임진화의 가족이 법정에 출석합니다. 裁判ではどんなことを望まれますか？死刑ですね。我们也想象到了，我们有这个思想准备。 2015년 2월 20일 나고야 지방법원은 임진화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임진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나고야 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임진화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2018년 9월 6일 도쿄 대법원은 원심이 임진화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로부터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였던 야마다 이사오는 어머니와 둘째 형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후 임진화는 언론에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피해자 가족과 내가 상처를 준 모든 이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현재 그는 나고야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형이 집행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